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 위기 후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적인 저성장을 거듭해 왔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한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이 우리 문제를 개선해주기보다는 더 나쁘게 작용할 그런 것이 확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해 주신 예산정책처의 이종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발표하실 분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십니다. 고려대학교의 강성진 교수님이십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진익경제정책 총괄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서강대학교의 박종수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철희 교수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원님,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동진 인구전략분석과장님이십니다. 좌장을 맡고 있는 저는 성균관대학교 김경수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진행사항은 이 스케줄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두 분 발표자는 20분을 동안 발표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분 토론자분께서는 6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발표자 토론 내용에 대한 발표자들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성진 교수님부터 시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강성진입니다. 저의 주제 제목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지속 가능 성장 조건이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다음에 발표하신 진입 과장님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이제 드래프트 버전을 보면서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과연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면이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될까, 그걸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이건 안 넘어가는데요. 도전이라는 이게 버전이 버전이 옛날 버전인데 이게. 한국 경제에 도전해서 쭉 근데 이 PPT가 좀 옛날 건데요. 보면은 이제 PPT로 띄워 주실래요? 그러면은요. 버전이 잘못 되어 있나? 하여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속 보면은 이제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든가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서. 보시면은 이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는 2014년의 분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노동 생산성 그건데요. 쭉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위기 전, 이전, 후회로 해서 지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노동 생산성이 하락하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인데 거시적 원인, 투자 수출 부진이 있다, 규모별 중소기업, 대기업 요게 이제 격차가 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제 정책은 뭐냐라고 문제를 줬을 때 그럼 투자를 늘리냐?
뭐 수출을 늘리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책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점입니다. 이다음에 노동 생산성 문제인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대부분 알고 있는데 보시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한 게 있는데 대기업의 부가가치는 위기 이후에 1.0% 증가했는데 종업원 수는 1.1%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왜 떨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부가가치가 떨어져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종업원 수의 변화가 이제 그 같이 안 가서 떨어졌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노동 생산성을 같이 넣어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한국의 문제다라는 건데 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노동 생산성이나 두 가지 지금 본 발표의 두 가지 그건데요. 첫 번째 노동 생산성의 정의를 보시면 L분의 Y거든요. 그 노동 생산성의 변화라는 게 Y분의 Y다. 즉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에 이제 뭐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L분의 L다. 노동의 증가율인데 결국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L분의 Y가 떨어지거나 Y분의 Y 단 마이너스 L분의 L다. 노동 증가율에 떨어진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솔로 레지주얼이라 그러는데 노동 생산성에서 이제 그 GDP에서 이제 자본과 노동의 투입 요소의 영향을 뺀 A분의 A 닷을 이제 TFP 그로스 레이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경제학 그 성장론에서는 뭐 솔로 레지주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거죠. 노이즈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테크놀로지 체인지다 이게. 그래서 뭐 여기서 기술 혁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술 혁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걸로 TFP 그로스로 해서 많이 측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와 그러면 TFP의 경제 성장이 설명하는 기술 혁신이라는 원인이 뭐냐, 결정 요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New Institutional Economics라 그래서 그 아세모글로가 얘기하는 제도 경제학입니다. 과거의 제도 경제학하고 좀 다르게 최근에 신제도 경제학에서 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즉 경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할 때 그 제도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출발점을 두 가지로 두었습니다. 보시면 뭐 투자율도 딱 이미 나온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제 GDP 대비 이제 투자율의 변화, 투자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투자율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젖히면서 투자율 자체가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경제활동 참고율은 다른 그 토론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갖고 오셨기 때문에 노동 증가율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PPT가 옛날 거라서 이게 지금 옛날 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노동 생산성이 OECD에서 한 노동 생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가지가 노동 생산성인데 쭉 올라가는 추세가 노동 생산성 수준은 올라가는 추세고 오른쪽은 증가율입니다. 즉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생산성 떨어진다 할 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고 L분의 Y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TFP 다른 그 연구에서 TFP를 추정을 해봤는데 OECD가 추정한 거하고 TFP 1, 3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OECD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추정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것도 그렇고 전부 완만하게 변화하면서 이게 TFP 증가율이 이제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발표한 건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오늘 포커싱 하려는 게 이제 가계부채와 이제 기업부채 문제인데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뭐 코로나 사태 이전이죠.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신데 단지 이제 증가율이 즉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그 폭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특히 위에 오른쪽에는 기업 부채가 이제 상당히 이제 GDP 대비 비중이 상당히 이제 2017년 이후에요.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하고 국가 채무는 여러분이 워낙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2018년부터 19년, 20년 뭐 쭉 이제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추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가계부채 추이도 이제 보시면 이제 BIS라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국가 채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렇다면은 한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생산성, TFP,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연도별 추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 비해서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국가 부채를 설명할 때도 미래에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미래에 우리와 같은 1인당 소득의 수준에 도달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래프에서 X축은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고, 지금 이제 Y축은 이제 레이버 노동 생산성도 되고 여러 가지 지표인데요. 그걸 보시면은 첫 번째 게 보시면 이제 노동 생산성을 이제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 이 점으로 된 것들은 이제 일반 그 한국 외의 모든 국가들입니다. OECD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줄을 이렇게 줄로 표현된 거는 잘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연결시켜 놓은 건 한국입니다. 이게 보시면 노동 생산성이 우리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국민 소득 수준, 1인당 소득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유사한 국민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TFP도 보면은 상당히 유사 수준의 경제 발전 단계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1인당 GDP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1인당 GDP와 투자율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같은 경제 발전 단계 국가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거예요. 투자율도 하향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보면은 97년, 98년 이후에 급격히 이제 그 투자율이 떨어지는데, 보면은 그거를 1인당 소득 수준의 경제 발전 단계로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있다는 거죠. 즉 투자율이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는 낮은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경제 성장률도 보시면은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서비스 산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 것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고용 비중입니다. 그걸 뭐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고용 비중에 비해서 부가가치 비중이 다른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발전 단계 국가에 비해서 고용 비중은 중간쯤 차지하고 있는데 부가가치 비중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다른 같은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 국가에 비해서 낮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TFP입니다. 이거 OECD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왼쪽 것은 그 연도별 그거고요. 연도별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경제 발전 OECD 국가들이 이제 왼쪽은 연도별로 하면 낮은데, 오른쪽 보면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을 X축으로 해버리면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보면은 그 오른쪽 그래프의 빨간색이 이제 그 한국인데 그게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레벨 자체는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이냐, 우리나라의 TFP가 낮다고 판단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유사한 경제 발전 단계 국가들에 비하면은 높다고 판단 내릴 것이냐라는 어떤 패러독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정한 건데요. 이게 옛날 그래프라 가지고 좀 이거 버전이 좀 바뀐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제 다 4개 그 방법을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왼쪽 2개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한국입니다. 2010년을 100으로 한 TFP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이 이제 그 연도별로 보면은 그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TFP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저희들 추정한 거를 그럼 1인당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보는 게 한국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1, 2, 3, 4 전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즉 1인당 같은 경제 발전 단계 국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이거지 앞에 것은 이제 난 OECD고요. 이건 난 OECD 국가들하고도 비교하면 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한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저희 BIS에서 추정해는 43개국에 대한 게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GDP 대비 비중으로 그린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것이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그걸 1인당 국민 저 보시면은 지금 이게 버전이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 이 GDP 비중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지금 뭐 1,600조 나타나니 뭐 그 추정이 되지만 그것이 같은 경제 발전 단계 국가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연도별 추이야 당연히 증가하는 추이지만은요. 오른쪽도 기업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도 다른 경제 발전 단계 유사한 국가들의 X축을 봤을 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보면은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D1인데요. 보시면 국가 부채는 아직까지는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는 이제 높지가 않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D1 우리가 버전이 좀 달라서 그런데 D1, D2, D3가 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같은 경제 발전 단계를 이제 넣고 보더라도요. 근데 패러다임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장 기여도인데요. 뭐 패러다임 전환할 때 민간과 우리나라 정부를 비교해 보면은 민간 정부 내수 수출을 비교해 보면은 총 GDP 익스펜디처 중에서 민간과 정부 빨간 게 정부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왼쪽 거예요. 민간인데 보시면 정부의 기여도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71년부터 나타난 건데요.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 때는 뭐 마이너스 나타나지만은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빨간색이 내수와 수출의 그 경제 성장 기여도인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뭐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단기간을 보면은 뭐 차이가 있지만은요. 근데 결국 이것도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내수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지금 경제 성장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 내수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버전이 옛날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서비스 산업 비중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조시켜 드린 거 이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세모글로가 얘기하는 New Institutional Economics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제 TFP를 늘린다,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를 늘린다 할 때 우리가 이제 L분의 Y가 이제 늘어나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L분의 Y인데 또 다시 돌아가긴 그렇고요. 그 Y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L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보면은 부가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L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아까 그 데이터 보시면은 부가가치 증가율, 대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떨어졌는데 노동 증가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위기 전후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L분의 Y가 떨어지지 않는 게 L분의 Y의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게 과연 Y가 떨어져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L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라는 거죠. 즉 노동이 부가가치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 구조라면은 L분의 L 닷, 즉 노동 증가율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L분의 L 닷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L분의 Y가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는데요. 보시면 제도를 보시면은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제도 지표들인데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다 좋은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이 59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이 52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 것이 이제 시장 부문별 순이고요. 밑에 것이 이제 노동 시장인데 노동 시장에서 정리 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 관계 활력 요 부분이 100위가 다 뒤에 있습니다. 즉 다른 지표들은 우리가 전체 순위가 한 14위가 하는데 제일 떨어진 제도 중에서요. 제일 떨어진 분야가 보시면 여기서 기본 환경, 인적 자원은 다 높습니다. 단지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14위 전체 우리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14위 중에서 59위, 51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떨어지느냐를 자세히 보시면은 생산물 시장에서 뭐 독과점 수준, 그다음에 관세율, 관세의 복잡성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 보면은 정리 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 관계 협력 요 부분이
굉장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보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노동 생산성을 말씀드릴 때 L분의 Y에서 Y는 유연한데 L이 유연하지 못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늘리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L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순위로도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순위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생태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국가자본주의 해가지고 정부 R&D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주요 혁신 관련 지표를 보시면 R&D라든가 GDP, R&D 총액, GDP 대비 R&D, 그다음에 뭐 특허 등록 건수 이런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OECD 국가만 비교해 보면은 36개국 중에서 4위, 2위, 3위, 3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면은 정부 전체 R&D 정부 지원, 즉 우리가 국가의 역할을 얘기할 때 정부 R&D 전체 R&D 중에서 정부 지원이 35위, 32위지만은 전체 R&D 중 정부 부분 수행이 36개국 중에서 19위.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은 이제 35개 국가 중에서 5위입니다. 즉 5위 국가에 비해서 이제 R&D 인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적입니다. 성과 지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피인용수 3국이면 이제 세계 특허청이요. 거기에 이제 동시에 이제 출원한 특허 비율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중국보다도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에 비교해서 퀄리티, 즉 결과물로 보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 R&D 사업 혁신 성과 지표도 보시면 기술료 징수 건수 1인당 징수액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 뭐냐? R&D 혁신에 투자하는 인풋이나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결과는 OECD 꼴찌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R&D 생태계에서 혁신 생태계에서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버전이 좀 옛날 거라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요 버전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이제 국가 부채도 한국 부채도 보면은 D1, D2, D3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직은 우리 같은 경제 발전 단계를 밑으로 봐서 OECD가 한 D2 정도 보통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D1을 보고 해서 OECD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OECD 전체 데이터에다가 D1, D2, D3를 다 넣어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경제 발전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지 않고 이제 국가 발전 단계, 경제 발전 단계로 보아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가계부 부채와 기업 부채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계 부채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지금 GDP 대비 100%가 넘거든요. 가계 부채가요. 그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합치면은 GDP 대비 거의 200% 육박을 하는데 거의 지금 GDP 2배에 달하는 이제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나머지는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전제 조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얘기를 할 때 L과 Y가 별도로 봐야 된다. 즉 Y만 보고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L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생태계, 즉 우리가 인풋은 OECD나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인데 성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해처 진익입니다. 우리나라 학계를 대표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발표 기회를 주신 이종욱 차장님이야 간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은 경제분석국에서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동료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직관과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받아서 반영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봤어요.
다음 순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의 선택이 틀릴 줄 알면서도 매 순간 어둠 속에서 도약을 시도한다. 경제학자일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발레리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둠 속에서 도약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성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성장세가 많이 꺾였고요. 향후에 이제 인구, 산업무역, 기후 쪽에서 큰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 인구 구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왼쪽 하단 그림이 최근 한 40년, 60년 정도의 추이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위에 선이 경제 성장이고 아래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인구인데요. 경제 성장 추이만 보더라도 향후에 조금 더 성장하다가 성장세가 꺾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인구와의 상관성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성장세는 좀 더 크게 꺾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우리 경제 규모를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소득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속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수준의 경제 규모를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인구와 성장 사이의 관계를 좀 끊어내면, 탈동조화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경제학, 특히 성장론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부문 간의 변수들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건데요. 경제 구조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균형 상태에서 이탈한 상태, 그리고 향후에 또 하나의 경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상태 균형으로 우리가 이행해 갈 텐데, 만약 정책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전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그런 균형 상태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의 주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 변화를 이제 총 수요, 총 공급 양쪽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수요 쪽에서는 대외, 민간, 정부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고요. 공급 쪽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경제 총량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성장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게 보이고,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의미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형태별로 보면 투자 순수출에 비해서 소비 쪽 기여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후에 많이 좀 위축이 된 게 보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대외 부분보다는 대내 부분, 특히 민간 부분의 기여율 하락이 눈에 띕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 자본보다도 생산성 측면에서의 둔화가 눈에 띕니다. 이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식별 문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총량이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일 테고요. 그래서 이 두 양쪽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지, 증가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공급 측면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 그렇다면 수요 쪽에서 민간 수요가 노동 투입이나 자본 투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관측하기에 생산성은 둔화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생산성 둔화라는 현상과 그다음 민간 수요의 위축이라는 현상이 어쩌면 동전의 양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정책은 소득 확대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 소비 투자를 진작을 하고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는 걸 도모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석이 가능한데, 주요국들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분석을 해보니 내수 비중과 경제 성장 사이에 이런 U자형 관계가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저점에 비해서 왼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출발을 국내 수요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다거나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분석을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경제 구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장 회계 접근법을 토대로 산출물과 투입물 사이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정책 관련 변수들을 좀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를 해서 몇 개 변수를 좀 추가해 보았습니다. 분석 대상은 OECD 국가 회원국으로 했고 대상 기간 22개년, 그다음에 자료는 국제기구 DB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석 변수, 설명 변수 사이에 이제 자연 대수값을 취해서 추정 계수값을 탄력성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고요. 몇 가지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모형의 안정성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 보니까 이 경제 구조 변수 요인이라고 설정한 변수들하고 경제 성장 간의 어떤 이제 상당한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이제 해석을 하자면 과거 22개년 동안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이제 국가별 차이를 고정효과 변수, 더미 변수로 통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제도적 차이에 따라서 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요. 다만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 부채 비율인데요. 선행 연구를 참조를 해서 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90% 수준을 좀 인계 수준으로 해서 그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90%보다 낮은 단계에서는 정부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듯한데요. 그 수준을 근접하거나 넘어서게 되면 경제 성장에 대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한 변수들을 글로벌 금융위 이전 단계에서의 성장 기여도와 이후 단계에서 기여도 사이를 추정을 한 다음에 이 변화를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할 만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 구조, 무역 구조,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기후 측면에서 관련 요인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도약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모습이 이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관련 연구들을 좀 서베이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받은 인상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이후에 도달하게 될 균형점 관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 뭐 결정론적으로 하나로 상정하기보다는 잠재적인 균형점이 좀 복수가 아닌가, 다중균형 상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경제 주체들, 특히 민간 경제 주체들이 형성하는 기대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실현적인, 즉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우월한 형태의 균형점을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랬을 때 이 다중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 게임 이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포컬 포인트를 한번 차용해 봤는데요. 정부 정책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구, 산업, 무역, 에너지, 재정, 금융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관련된 정책 방향들을 이제 제시를 좀 해 보았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고요. 아마 토론하신 분께서 또 더 좋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하나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이 부담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볼 때 현 세대가 부담하기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법한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 또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노동 감소가 현실화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여기 대응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자본 집약도를 높이거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일 텐데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관련된 문헌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하다, 생태계 조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제언을 했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 상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제품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던데 이 부분 결국 제도 변화, 규제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내수만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대외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해 가야 되는데 그 허들 중에 하나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게 이 에너지 기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 등을 비롯해서 무역 규제 변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 원단이 또는 탄소 집약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생산 설비,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때 결국 투자의 문제, 산업 재편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많은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다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이 재원 측면에서 볼 때 하나는 공공재원일 테고 하나는 민간재원일 텐데요. 공공재원 측면에서 보면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 의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왼편 하단에 이제 좀 간단한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좀 분석을 시도해 보니 적어도 과거 22개년 동안에는 우리가 재정 지출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켰을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 효과 크기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과연 이걸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도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법한 여러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총량 증가 속도를 관리를 하고 부문 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배분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과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재정만으로 어렵다면 아마 이제 민간 재원을 연결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편 하단 그림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유동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면 아마 어느 부분에선가 아마 또 자산 버블이 형성될 위험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유동성을 사회적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금융, 특히 민간 경제 주체가 생각하는 각도에서 살펴보면 위험 관리 체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책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민간 경제 주체가 향후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선택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기대 형성을 돕자. 그런데 이때 이제 어려운 과제가 뭐냐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최선이라고 선택하는 부분과 국민 경제 수준에서의 최적의 선택이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도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 미스매치를 해소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미래 세대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당장 차세대 산업을 육성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핵심 역량을 통해서 대외 수요를 개척하고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운 숙제는 현재의 세대가 아직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크게 흔들면서 이 변화를 추동해 가기에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요. 또 정치적 과정을 생각을 하면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전환 시점을 우리 국민 경제 수준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시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 경제 전역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행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좀 국지적으로 현재 지배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완화시킨 어떤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지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세대 산업, 새로운 기술, 핵심 역량을 축적해 가는 것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포용 성장이라는 것과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균형감 있게 동시에 병행해 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정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성황대학교 박정수입니다.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진 과장님 발표문을 좀 늦게 받아서 그 파워포인트는 준비 못하고 간단하게 일단 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제가 반론을 제기할 건 없지만 그에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보완적인 분석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진 과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분석도 아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고부가 가치를 늘려야 되고 생산성을 늘려야 되고 자본 집약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정책이 어떤 포컬 포인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K-쇼링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경제 특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만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특구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게 참 상당히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 K-쇼링, 뭐 리쇼링 얘기를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두 가지인데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노동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리 우리가 멋진 그림을 그려도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 교수님 발표에 따라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분석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 성장의 걸림돌이 사실은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강 교수님과 약간 저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은 1인당이고요. 근데 노동 생산성은 취업자 당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인당은 인구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노동 생산성은 취업자 일하는 사람을 나눈 건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개선 속도가 같은 노동 생산성 수준 국가들에 비해서 그게 좋지 않다. 그게 뭐 아주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면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이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사실 저성장, 저생산성, 뭐 저임금, 심한 임금 격차 이게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제 그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게 OECD 36개국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1인당 소득 수준하면 21위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되는데 취업자당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일하는 사람으로 하면 25위가 되고요. 시간당으로 하면 32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는 얘기고요. 현재 시점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21위가 25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시간 단축하면 이 32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래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게 각 국가에 비해서 퍼센트로 저희가 이제 계산해봤는데 맨 오른쪽 그림이 우리가 미래를 예상되는 미래가 아닌가 이런 아주 우울한 결론이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산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게 X축을 생산성 수준으로 보면은 80년대 물론 우리가 OECD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와 보시면은 아주 평균적인 아주 평범한 OECD 국가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OECD 국가가 굉장히 우수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리스트 보시면은 아닙니다. 구동구권 국가들 많고요. 굉장히 좀 우리가 이렇게 모범이 그러니까 닮고 싶은 국가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요즘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9988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적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라별로 분포를 이제 최근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SDBS라고 OECD 데이터를 보니까 가능한 자료가 가능한 국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32개국 중에서 1위예요. 뭐 어떤 면에서 1위냐? 그러니까 10인에서 49인 소기업의 비중이 노동 비중이에요. 노동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 굉장히 놀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기업 위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소기업에 몰려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이 좀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시겠지만 소기업이 소기업의 이 생산성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장 노동 생산 개선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 자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조업인데 거의 32위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 예, 그래서 낮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지금 여기 제조업 보면은 고용 분포를 보면 20인 미만의 40%가 종사하고 있고요. 50인 미만 기업의 58%, 비제조업은 10인 미만의 43%. 굉장히 아래쪽에 몰려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인에서 49인 그 규모의 기업의 고용 종사자들이 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의 종사자는 그 비중을 보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줄고 있고 일본을 전에 보시면이 오른쪽인데 일본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은 대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고용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거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영세한 사업체, 까만 선이 2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그 각 산업별 그 고용의 비중인데 뭐 두드러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거시 경제적인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끄집어내는데 이 구조 하에서 이게 과연 얼만큼 먹힐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야 되느냐? 한 가지 결론은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규모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규모화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유인 개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세제 금융 규제 뭐 이런, 그다음에 어떤 노동 시장 문제, 그다음에 또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CBC 최근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규제 역시 포지티브 규제, 뭐 기존 사업주 뭐 진입 장벽 이런 것도 모두 철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인트를 좀 주시죠. 예,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 또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발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건 없고요. 제 거는 안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예.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단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1990년 출생수 대비를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한 4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매우 빠르게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을 낳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 연령 인구가 빨리 주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리 줍니다. 지금 현재 그 생산 연령 인구 대비로 해서 2065년이 되게 되면은 50% 이하로 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노동 인구가 그렇게 빨리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활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동안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 부족 문제는 좀 장기적인 일이고 당장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 인구가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고령화되는데 그것이 고령화되는 것은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전체 노동 인력이 고령화가 진행이 됩니다. 35세 미만 경과할 인구가 뭐 지금은 한 24% 수준인데 어떠한 추정치가 맞다 하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취업자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모든 분야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특별히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런 산업별 노동시장 다이나믹스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인구만 감소했을 때 산업별 취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취업자가 줄지만 산업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데는 많이 늘고 어떤 데는 많이 주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업자의 고령화도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산업별로 매우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젊은 취업자가 매우 빨리 줄어드는 데도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냥 전반적으로 노동 인구 줄어드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젊은 노동 인력은 아무래도 인적 자본이 가장 우수합니다. 최근에 뭐 학교를 졸업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동의 이동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뜰 때 그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인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저희 세대에는 100만 명이었고 뭐 최근에는 한 60만, 70만이었는데 머지않아서 30만으로 줄고 또 20만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기능 문제,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필요한 것에 탄력적으로 새로운 인적 자본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젊은 노동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성장하는 산업일수록 젊은 노동 인력의 비중이 더 빨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임금 산업일수록 더 빨리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자리 질이 좋을수록 젊은 노동 인력의 비중이 빨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 인력이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전반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잠재력이나 이 성장 가능성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는 과거 100만, 60만이 했던 일을 30만이 잘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이라든가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전공의 칸막이도 낮추고 이제는 시장이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줄고 젊은 청년들을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성이 가장 그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대하고 40대 초에 그 경단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 고용률이 늘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바로 그 사람들이 청년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 고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을 생각을 할 때 뭐 사람이 줄어드니까 대규모로 외국인을 받자라는 그런 것보다도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 내국인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필요한 유형의 외국인 노동력을 식별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의 그 잠재적인 노동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훈 의원님. 그 앞에 두 분 토론자께서는 조금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조금 토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구조 전환, 구조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던 제 기억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시점은 IMF 이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경제가 뭐 퍼스트 무버 얘기가 그때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경제 양식으로는 또는 패턴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논의들이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으로는 일단 김대중 정부 때는 벤처기업 또는 ICT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어떤 사회적 자본 개념에 의해서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노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조금 높이는 노력들.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명한 녹색 성장, 뭐 창조 경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은 지금 두 분 이제 발제자 얘기하신 부분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히 총 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뤘다면은 그것들을 담지할 어떤 미시적인 구조는 뭐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기존 정부에서 나왔던 어떤 신산업 육성 전략하고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 ICT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디지털 혁명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드리븐 되는 형태가 많죠. 시장 자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조금 밀어주는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후 변화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정말 리스크 넘버원 리스크에 국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국가가 또는 전 지구 인류 사회가 대응해야 될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거기로부터 그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먼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또 오늘 개원이기도 하지만은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이 그 뭐 한국판 뉴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뉴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뉴딜이라는 게 성공 또는 뭐 루즈벨트 뉴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 성공했다는 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딜 정책이 어쨌든 그 국가 단위로 수행됐던 것들은 루즈벨트인 것 같은데 우리의 기억상으로는 일반인의 기억상으로는 또는 공무원들의 기억상으로는 그 뉴딜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3R의 리폼을 뺀 단기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 회복, 경기 부양 정책으로만 기억되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반독점법이 만들어졌고요,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고요, 은행하고 다양한 금융 규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들이 그때 같이 리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만들어졌죠.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 5월달에 나온 그 정책에 비해서는 많은 어떤 제도 개선 사항이 있지만은 훨씬 더 강한 사실은 제도 개혁이 또는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린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석탄하고 뭐 다른 기존의 이제 발전원들이 전부 다 빠져야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연기관 전기차를 가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이 빠져야 되고요. 또 현대차는 살아남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품 기업들은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탈탄소로 가면서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가 1년에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7억 톤 중에서 3분의 1은 발전업에서 업종에서 하고요. 또 나머지 30%는 세계 업종에서 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 산업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런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전 세계 아까 우리 진익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국경 탄소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포컬 포인트, 국가가 정부가 하나의 어떤 정책을 수렴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 정책의 수렴 과정들은 합의와 굉장히 갈등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딜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떻게 사회적 합의인데 이게 단순하게 돈을 투자해서 되는 것보다는 어떤 갈등 조정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정책들 또는 한국판 뉴딜의 정책들이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갈등 아까 우리 그 박정수 교수님께서 제도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사 어떤 규제 경직성의 문제를 하셨는데 이런 규제의 어떤 경직성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부분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여기에 각각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조정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전략분석과장 신동진입니다. 두 분의 발제분들의 내용도 잘 들었고요. 토론자분들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는 인구 고령화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이렇게 이제 고령화의 추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독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제조업 기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가장 빨리 극복을 했고 또 통일 때문에 고령화가 좀 늦춰졌고요. 또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 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이 해외 노동을 이제 흡수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독일도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보다 좀 나은 상황인데요. 2035년에 이제 저희가 독일의 고령화를 이제 초과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리쇼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로봇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나라도 2050년이면 저희가 추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첩세대 모형으로 한 세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
통계청이 2016년에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를 했고요. 19년에 이제 특별 추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추계의 GDP 성장률을 저희 모형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60년에는 구축에 하면 1% 정도의 성장률을, 그다음에 특별 추계에 하면 0.79%로 되게 이제 낮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 하락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15세 이상의 생산 연령 인구만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구축에 대비 특별 추계의 GDP 변화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세대 이후에는 5%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좀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까를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일과 같이 해외 인구 유입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생산 연령 인구를 저희가 젊은 층들을 흡수해냈을 때를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해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한 5%를 해외 인구로 이제 유입한다고 했을 때는 2060년에 5%에서 3.7%까지 이제 완화되는데요. 이 해외 인구는 이제 60살이 넘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형이 되는데 B2 같은 경우는 해외 인구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노후에도 계속 소득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3.4%로 이제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일본처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든가 이제 로봇을 이제 향상시킨다고 했을 때 매년 노동 생산성이 한 2%씩 증가한다 그러면 2060년에 한 4.5%까지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노동 생산성을 더 획기적으로 5%씩 증가시킬 수 있다면 한 3.7%까지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총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노동 생산성이 5% 증가하고 또 유입된 해외 인구가 정주영 이민으로 전환할 때 이 B2의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 비용, 독일 같은 경우 구구 정당이 독일의 제3정당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이렇게 우경화된다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없는 것을 이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다 합해도 저희가 한 2.5% 정도밖에 완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것은 앞에 발제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제도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뭐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체질이 개선돼야만 한 세대 뒤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자정하신 분 중에서 몇 분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분 소속도 소개해 주시죠. 중앙대학교 강철순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조금 전에 토론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OECD 국가에서 최하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0.90이거든요. 유럽의 보통 평균이 1.67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아까 노동 생산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토론자가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거다고요. 또 하나 아까 강성진 교수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R&D 생산성이 최하예요. 우리나라가 OECD GDP 대비 R&D가 5%로서 세계 제1위예요.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서 21조거든요. 그런데 노벨상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R&D를 계획하는 사람하고 실행하는 사람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다 중복돼 가지고 하고 있다. 원래 이런 R&D에 관련되어 있는 선진국을 봐보면은 계획하는 단계하고 실행하는 단계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다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R&D 생산성이 전혀 금액은 많고 절대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정책의 큰 문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우선 두 분 저 발표자께서 질의응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토론자가 다시 한번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정수 교수께서 이제 코멘트해 주신 거에 이제 덧붙이면은 같은 데이터거든요. OECD 1인 그러니까 노동 시간당 이제 부가가치하고 노동 시간당 레이버 컴펜세이션이고 우리가 추정한 거는 이제 GDP에다가 이제 그 레이버 파티시페이션 그걸 카운트해서 계산한 건데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의 우리의 그 순위라는 개념하고 같은 경제 발전 단계에서 순위라는 게 다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이 뭐 몇 %인데 우리가 더 높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게 연도별로 박정석 교수님 아까 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높은 건데 근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우리는 3만 달러에서 1% 2% 성장하는 거하고 이미 9만 달러가 된 나라가 있거든요. OECD 유럽 국가예요. 그 나라들이 0.5% 성장하는 거하고는 참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도 3만 달러일 때 뭐였느냐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9만 달러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진다는 거. 우리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국가 부채도 우리가 3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하면은 낮은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6만 달러, 7만 달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경제 발전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복지 문제도 지금 3만 달러 수준의 복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6, 7만 달러 되는 사람의 복지 수준하고 우리 그걸 비교하거든요. 근데 그걸 비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3만 달러 수준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데이터인데도 이제 순위가 바뀌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성 분야도 L분의 Y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Y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우리나라고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근데 L은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Y가 늘어날 때 L이 같이 늘어나지만은 Y가 줄어들 때 L이 같이 안 줄어듭니다. 그 유연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동시장의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 나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이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죠. 같이 근데 이제 줄어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질문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결국은 L분의 Y도 중요하지만 TFP 즉 기술 쪽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거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결국 TFP라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진입 과장이 분석하신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오지만 결국 제도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도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도적 요인이 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89년인가 어떤 분이 논문을 쓴 걸 봤는데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지금 논의하는 거하고. 89년에 단지 레이버 인텐시브한 산업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무지무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할 것 같은 89년에 그 토론 내가 논문을 한국 논문을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이러이러한 과제 지금 현재 경제 발전 단계에서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특히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일단 김경수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텐데 발제자 토론적에서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박상수 교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특구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변화라는 취지에서 예시로 말씀드렸고, 박정수 교수님 산업별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 재미있는 데이터들 많이 보여주셔서 공감을 합니다. 이철희 교수님도 부문별 그다음 세대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예, 이창훈 박사님 개혁 규제 필요하다는 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신동림 과장님 보여주는 결과도 다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새로운 균형점을 도달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경제 주체가 지금 수준 내지는 보다 많은 생산 활동,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은 숫자의 경제 주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써 있는 성장 경로를 미래로 연장한다고 할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획기적인 변화,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경로를 우리가 이행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다시 대외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혁신 역량을 쌓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 다만 베이비부머가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적어도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정치적 과정을 통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현 세대에게 유리한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규제 완화, 제도 개혁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중소기업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중소기업 그러는데 사실 소기업과 중기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소기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국의 중소기업은 평균 사이즈가 한 미국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사이즈가 30명대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작은 규모가 영세하고요, 생산성 되게 낮고요,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 생산성 증가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 비중이 커지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구성에서 소기업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노동 생산성 전체, 거시경제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건 너무 자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서비스업을 우리가 왜 우리가 비중이 작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서비스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지금 서비스업에서 비중을 늘리면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저임금이고요, 규모도 훨씬 더 영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좀 더 다행인 셈이에요. 그나마 제조업이 비중이 크다는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GDP를 Y를 L로 나눈 것, 이제 분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L은 그대로인데 분모는 L은 경직성 때문에 그대로인데 분자가 줄어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랐다,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노동자의 피용자 보수를 GDP로 나눈 거예요. 근데 피용자 보수는 계속 늘어나는 게, 임금은 계속 경직적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GDP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Y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간 거지 이게 더 많이 나눠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 성장률 추계가 나와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청의 2019년 추계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15년 이후에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 3년 이후부터는 이제 출산율이 반등을 해서 출생아 수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의
심지어 저위 추계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아마도 한 10년 이후부터는 그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까 이 통계청 추계 기초에서 이 성장률 전망한 것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정도는 지나치게 비관적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산 가능 인구를 쓴 것이 아니라 경활 인구를 쓰게 되면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5년 이후에 실제로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등하지 않고 뭐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올해가 0.8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유지가 되거나 혹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성장률은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조 변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별 산업들의 비중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저탄소 구조, 산업 구조 또는 탈탄소 구조로 변화시킬까, 그게 바로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구조전환 정책, 대표적인 구조전환 정책인 사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한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은, 이런 산업구조 전환이 이런 정부가 드라이브 걸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대응이 실패하면은 결국은 철강 산업, 아까 말씀드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국경 탄소세에 막히면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쇠퇴해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디스럽티브하게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을 정부가 좀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작업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갈등이 많은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딜이라 그래서 굉장히 쉬운 작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갈등에 의해서 점철되는 그 과정들인데, 정부가 이런 어떤 구조 전환 정책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좋은 부분, 예를 들어 돈 투자를 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더 많은 투자는 민간에서 와야 되고, 그게 바로 제도 개혁이고, 그다음에 신산업이 들어오려면은 구산업은 나가줘야 되고, 이런 어떤 갈등 과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니징하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을 포컬 포인트를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는 그런, 조금 더 저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 구조의 체질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22의 새로운 그 총재이신 그 리가르드 총재도 브라운 인더스트리니까 탄소를 많이 내는 인더스트리 쪽의 본들은 사지 않고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 쪽의 본들을 이제 중앙은행들이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산업 구조 조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독일식의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 동력을 해서 저희가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민간 부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같은 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는 플랫폼을 깔아주고 민간들이 들어와서 그 성장 활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국이 좀 경제 구조가 뭐 얘기하신 노동시장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다 다 사회적으로 좀 해결이 되면 경제 구조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혹시 또 말씀하실 분 있어요? 네. 오늘 두 분 발표자 분과 그리고 네 분 토론자들께서 이제 진지하게 우리 경제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성진 교수님은 이제 그 초점을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제도 혁신과 그리고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진익 과장님은 그 이제 혁신에 대한 뭐 굉장히 공통 분모가 이제 많습니다만, 혁신과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아갈지가 이제 거기에 많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일일이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그것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당장 우리가 매크로 지표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눈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통계 자료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낙관적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한 합의, 산업 구조 전환,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그 아마도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또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전익 그 과장님이 제시한 혁신적 앞으로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더 진지한 토론이 전문가 집단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IT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요즘 싸이, BTS, 한일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서도 전 세계 K-팝, K-한류, 뭐 K-방역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3차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재정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창훈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그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떻게 올드 타입 분야는 어떻게 하면은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더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제안 아닌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대안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그 진익 과장님의 발표가 아마 수정본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 그 부록이 굉장히 볼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에게 서비스라다 끼워놨는지 홈페이지에 그것도 좀 업로드해 주시면. 네. 예, 그러면 오늘 그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고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